샬롬 걸리버 여행기 12번째. 작은 냇가에서의 익사 등 사소한 사건으로 죽지 않게 만들어졌다. 이런 추론에 입각하여 그 저자는 인생을 살아갈 때 유익한 여러 가지 도덕적 교훈을 축출해냈는데 여기서 그것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나의 입장을 말해보자면 우리가 자연을 상대로 벌이는 싸움으로부터 도덕적 교훈을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불만과 번민의 문제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 재능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자연 상대의 싸움이 거인국의 경우에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 사이에서도 근거 없는 싸움임이 밝혀질 것이다. 이제 그들의 군사 분야를 살펴보자. 그들은 17만 6천 명의 보병과 3만 2천 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진 왕의 군대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여러 도시에서는 상인들로 그리고 농촌에서는 농부들로 군대가 구성되었는데 이런 것을 군대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다. 군대의 지휘관은 귀족이나 신사가 맡았고 보수나 보상은 없었다. 그들은 아주 엄정한 군기하에 아주 완벽하게 군사훈련을 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자랑거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모든 농부가 영주의 지위를 받고 모든 시민이 베네치아의 방식대로 투표에 의해 뽑힌 도시의 주요 인사들의 지위를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나는 롤르브르글로드의 민병대가 도시에서 가까운 사방 32km의 거대한 연병장에서 훈련을 하는 광경을 자주 보았다. 그들은 모두 따져서 보병 2만 5천 명에 기병 6천 명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차지하는 넓은 공간을 감안할 때 내가 그들의 숫자를 헤아리기는 불가능했다. 커다란 말에 올라탄 기병은 높이가 대략 27m였다. 나는 이 기병대가 명령 한마디에 일제히 칼을 뽑아 공중에 휘두르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한다 해도 그처럼 웅장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광경을 생각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마치 1만 개의 번갯불이 하늘의 모든 구석에서 동시에 번쩍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다른 나라에서 침입해 들어올 구멍이 없는 영토를 가진 군주가 어떻게 이런 군대를 생각해내고 또 백성들에게 이런 군사훈련을 시킬 생각을 했는지 의아했다. 하지만 그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역사서를 읽음으로써 그 근원을 알게 되었다. 여러 시대가 흘러가는 동안에 이 나라는 인류가 반드시 겪게 되는 하나의 질병인 권력 투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귀족은 권력을, 백성은 자유를, 왕은 절대 왕국을 원하며 서로 싸웠다. 다행히 왕국의 법률이 이 세 세력을 잘 중재하여 균형을 잡아 주었으나 때때로 그중 한 세력이 그 균형을 깨뜨렸다. 그리하여 여러 번 내전이 발생했는데 최근의 내전은 현 국왕의 할아버지 시대의 전반적인 국민의 동의 아래 원만하게 종식되었다. 그 무렵 국민 일반의 동의로 세워진 민병대는 그때 이래 엄격하게 임무를 수행해 왔다. 제8장 왕과 왕비가 변경 지역으로 순행을 나서고 저자가 그들을 수행하다. 그 나라를 떠나게 되는 경위를 상세하게 서술하다. 저자가 영국으로 돌아오다. 나는 언젠가 자유의 몸이 되리라는 간절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수단, 어떤 형태로 그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내가 타고 왔던 배가 이 나라에서 처음 관측된 배였다. 왕은 앞으로 또 다른 배가 표류해 오면 해안으로 끌어올려 그 선원과 승객을 수송차에 실어서 롤르블루 글루드로 데려오라고 엄명을 내렸다.
그는 내게 나만한 크기의 여자를 얻어주어 내가 후손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나는 후손을 남기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내 자식들은 카나리아 새처럼 조롱에 가두어지거나 아니면 적당한 때가 되면 왕국 내의 고관들에게 진귀한 물건으로 팔려나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거인국에서 훌륭한 대접을 받았고 위대한 왕과 왕비의 총애를 누렸으며 온 궁정의 기쁨을 선사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위엄과는 어울리지 않는 바탕 위에서 누린 호사였다. 나는 조국에 남겨두고 온 내 가족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 나는 동등한 조건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었다. 개구리나 어린 강아지처럼 밟혀 죽을 염려 없이 거리와 들판을 걸어 다니고 싶었다. 그런데 나의 해방은 예상보다 빠르게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나는 이제 그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에서 소상하게 말할 생각이다. 나는 이제 거인국에서 2년을 살았다. 3년 차에 들어가던 해에 나와 굴룸다 굴리치는 왕국의 남부 해안을 순행하는 국왕 부부를 따라가게 되었다. 나는 이미 묘사한 대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 실려갔는데 그것은 3.6m 너비의 아주 편안한 방이었다. 나는 전장의 내 구석에 비단 밧줄을 매달아 그물 침대를 만들라고 주문을 했다. 하인이 말 등에서 그 상자를 앞에 놓았을 때 상자가 흔들리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우리가 길에 나선 동안 종종 그물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나는 목수에게 상자의 지붕 그물 침대의 바로 위에다 사방 30cm 너비의 구멍을 뚫어 내가 잠자는 동안 환기가 되도록 조치했다. 나는 그 구멍에다 앞뒤로 여닫을 수 있는 판자를 설치하여 임의로 닫을 수 있게 했다. 우리가 여행을 마쳤을 때 왕은 플란플라스닉 근처에 있는 별궁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했다. 그곳은 해변에서 3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다. 나는 아주 피곤했고 가벼운 감기에 걸렸다. 그러나 불쌍한 소녀는 너무 아파서 방 안에 드러누워 있어야 했다. 나는 바다가 보고 싶었다. 만약 내가 달아나는 일이 벌어진다면 바다는 나의 유일한 탈출구일 것이었다. 나는 실제보다 더 아픈 척하면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고 싶으니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가 좋아하는 시동과 함께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는 전에도 나를 임시로 맡은 적이 있었다. 나는 굴룸다 클리치가 마지못해 승낙하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시동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나를 다루어야 한다고 단단히 당부한 다음에 한바탕 눈물을 쏟아냈는데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아는 것 같았다. 소녀는 상자에 든 나를 데리고 별궁에서 반 시간쯤 걸어서 해변의 바위들 근처에 도착했다. 나는 소년에게 상자를 내려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여닫이 창문 하나를 열어서 아주 아쉬워하고 우울해하는 눈빛으로 바다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진 나는 시동에게 상자 속에 들어가 그물 침대에서 자고 싶다는 뜻을 알렸다. 잠을 자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나는 상자 안으로 들어갔고 소녀는 한기를 막기 위해 창문을 내려주었다. 나는 곧 잠에 골아떨어졌다. 그 다음은 내가 짐작하는 바인데 내가 잠자는 동안에 시동이 아무런 위험한 일도 없으리라 생각하고 바위들 사이로 새 알을 찾으러 간 모양이다. 나는 전에도 창문으로 그 소년이 바위 틈새에서 그런 알을 집어드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나는 갑자기 상자 위에 고정시켜 놓은 둥근 고리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그 고리는 수송의 편의를 위해서 상자 윗부분에 단단히 부착해 놓은 것이었다. 나는 상자가 공중 높이 들어 올려지더니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 상자가 크게 흔들렸을 때는 그물 침대에서 떨어질 정도였으나 그 다음부터는 움직임이 아주 부드러웠다. 나는 멍청껏 여러 번 소리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창문 밖을 내다보았으나 오로지 구름과 하늘만 보일 뿐이었다. 나는 머리 위에서 날개가 푸덕거리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어 곧 내가 처한 끔찍한 상황을 파악했다. 어떤 독수리가 내 상자의 고리를 부리에 물고서 날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놈은 껍질이 단단한 거북이를 상대하듯이 이 상자를 바다 위에 내던져서 그 안에 든 나를 꺼내 먹으려는 것이었다. 독수리는 총명하고 냄새를 잘 맡아서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먹잇감도 발견해냈다. 거북이는 5cm 두께의 판자 안에 숨어있는 나보다 훨씬 잘 은폐되어 있지만 독수리의 눈길을 피해가지 못한다. 곧 나는 날개가 푸덕거리는 소리가 더 빨라지고 시끄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상자는 바람 많이 부는 날의 도로 표지판처럼 위아래로 벌럭거렸다. 나는 독수리가 상자의 고리를 부리에 물고 있는 것이 독수리였다고 나는 확신한다. 독수리가 몇 번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더니 나 자신이 갑자기 수직으로 한 1분쯤 급강하는 것을 느꼈다. 너무 빠르게 떨어져서 나는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급강하가 멈추었다. 그 소리는 내 귀에 나가라 폭포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한 1분쯤 깊은 어둠에 잠겨 있다가 아주 신속하게 위로 올라왔다. 창문 윗부분에 비쳐 들어오는 빛을 볼 수 있었고 나는 이제 내가 바다에 떨어졌음을 알았다. 나의 상자는 내 몸무게,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 상자 위아래의 내 구석을 보강하기 위해 고정시킨 넓은 쇠판 등으로 인해 바닷속으로 약 1.5m 가라앉은 채 떠 있었다. 나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상자를 불에 물고 날아가던 독수리가 추격해 오던 다른 독수리 2~3마리의 공격을 받고서 자신을 방어하다가 상자를 바다에 떨어뜨린 것이다. 다른 독수리들은 먹잇감을 같이 나누어 먹자는 뜻이었을 것이다. 상자 바닥에 고정시킨 절판들은 아주 단단했으므로 상자가 급강하하는 동안에 균형을 잡아 주었고 수면과 충돌할 때 상자가 부서지는 것을 막아 주었다. 상자의 모든 이음새는 홈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고 문은 경첩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틀처럼 위아래로 열고 닫는 것이었다. 그래서 방 안은 철저히 밀폐되어 물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아주 어렵사리 그물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전장에 달린 여닫이 판을 열어서 공기를 상자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애썼다. 공기 부족으로 거의 질식사할 지경이었다. 그 순간 내가 사랑하는 굴름다 글루치와 함께 있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1시간 전만 해도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었는데 나는 깊은 환란에 빠져 있었지만 내 불쌍한 부모에게 들이닥칠 일, 가령 그녀가 나를 잃어서 느끼게 될 슬픔, 왕비의 불쾌한 반응, 그녀에게 닥쳐올 처참한 운명 등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민에 빠진 여행자는 별로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상자는 강풍이나 높은 파도에 부딪혀 언제 산산조각이 날지 몰랐다. 유리창이 단 하나라도 깨어진다면 곧 죽음이었다. 여행 중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창문 밖에다 설치한
쇠창살 이외에는 작물을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비록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상자의 여러 틈새로 물이 스며 들어오는 것도 보였다. 나는 누수를 가능한 한 막아보려고 애썼다. 나는 상자에 지붕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었다면 틀림없이 들어 올려서 지붕 위로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면 소위 상자 안에 갇혀있는 꼴은 모면할 수 있을 터였다. 설사 내가 갇혀있는 위험에서 하루 이틀을 모면한다고 해도 추위와 배고픔에서 오는 죽음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매 순간이 나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그 상태로 내 시간을 버텼다. 나는 이미 나의 상자 옆면에 2개의 단단한 꺽쇠가 달려 있다는 것을 말했다. 하인은 말 단체로 나를 데려갈 때 그 꺽쇠에다 허리띠를 동가시켜서 허리춤에 상자를 매달고 갔다. 나는 아주 낙담한 상태로 그 꺽쇠가 뭔가에 부딪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그런 소리가 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상자가 당겨지거나 아니면 바다 위에서 어디를 향해 끌려간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 바람에 창문 근처의 파도가 더 높게 솟아올라 주위가 한동안 어둠에 잠기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한동안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으나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상상할 수가 없었다. 나는 언제나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의자의 나사를 풀었다. 그런 다음 아까 열어놓았던 천장의 미닫이 문 바로 밑으로 가서 그 의자를 다시 고정시킨 후 그 위에 올라서서 내 입을 환기 구멍 가까이 갖다 대고서 내가 아는 모든 언어를 동원하여 커다란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소리쳤다. 이어 내가 늘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에다 손수건을 묶어서 구멍 위로 삐쭉 내밀고서 공중에다 여러 번 흔들어 댔다. 만약 어떤 배가 근처에 있다면 선원들이 상자 안에 불쌍한 인간이 갇혀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내 상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1시간 혹은 그 이상이 흘렀을 때 상자에 꺽쇠가 달려있고 창문 없는 쪽에 뭔가 단단한 것이 부딪혔다. 나는 그것이 암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이 전보다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어 상자 지붕에 밧줄이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났고 그 밧줄이 둥근 고리를 통과하면서 끽 하는 소리가 났다. 이제 상자는 전보다 적어도 1m 높은 지점으로 인양되고 있었다. 나는 손수건을 매단 지팡이를 공중에 높이 저들면서 목이 쉴 때까지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3번 반복되는 커다란 외침을 들었다. 그 소리를 듣고 느낀 황홀감은 직접 겪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제 머리 위에서 쿵쿵하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누군가가 커다란 목소리로 구멍을 통하여 영어로 말했다. 그 안에 누군가 있으면 어서 말을 하시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영국인이고 불운에 이끌려 일찍이 그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잠사를 겪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나를 이 어두운 암굴로부터 구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대방은 나의 상자가 배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내가 안전하다고 대답했다. 또 목수가 곧 와서 상자에 대해 적당한 구멍을 뚫어 내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럴 필요 없고 그렇게 할 일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선원들 중 한 사람이 상자 위에 둥근 고리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어 상자를 바다에서 배 위로 올린 다음 선장실로 가져가면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선원들은 내가 너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고서 나를 미쳤다고 생각했다. 다른 선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나와 똑같은 신체와 힘을 가진 사람들 사이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목스가 곧 도착했고 몇 분 사이에 사방 1.2m 크게 구멍을 뚫고서 거기를 통하여 자그마한 사다리를 내려주었다. 나는 사다리에 올라서서 배 안으로 들어갔으나 몸이 아주 허약한 상태였다. 선원들은 모두 아주 놀랐다. 그들은 1000가지의 질문을 퍼부었으나 나는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나는 그처럼 많은 피금이 난장이들 사이에서 갑갑함을 느꼈다. 나의 눈은 뒤로 두고 온 거인국 사람들의 괴기한 신체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선원들이 그런 식으로 보였다. 그러나 선장 토머스 윌콕스 씨는 수습소 출신의 정직하고 유능한 선원이었다. 그는 내가 기절 직전인 것을 보고서 나를 선장실로 데려가 힘을 내라고 강장제를 주었고 또 그의 침대에 눕게 했다. 그러면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으니 좀 쉬라고 말했다. 나는 잠들기 전에 선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 상자 안에는 너무 소중하여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가구들이 있다. 멋진 그물 침대, 훌륭한 야전 침대, 2개의 의자, 1개의 탁자, 그리고 옷장 등이다. 상자 내부는 사면이 비단이나 목면으로 덮여 있다. 그 상자를 배로 가져오면 선장이 보는 앞에서 상자를 열어서 내 물건들을 보여주겠다. 선장은 나의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말을 듣고서 내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아마도 나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내가 요구한 대로 해주겠다고 말했다. 선장은 다시 갑판으로 돌아가 선원 몇 명을 내 상자 속으로 들여보냈다. 거기서 그들은 이건 나중에 안 것이지만 내 물건을 드러내고 누비 이불을 벽에다 뜯어냈다. 그러나 의자, 옷장, 침대 등은 나사로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기에 힘으로 뜯어내려고 한 선원들의 무지 때문에 많이 손상되었다. 이어 그들은 배에서 쓰려고 널판 일부를 뜯어냈다. 그들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드러내자 그 상자를 바다에 빠뜨렸다. 상자는 바닥과 옆면이 많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그런 파괴 현장에 있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만약 그 현장을 보았더라면 잊어버리고 싶은 사건들이 다시 생각나서 내 마음이 크게 아팠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몇 시간 잠을 잤으나 내가 두고 온 나라와 내가 겪은 위험들에 대하여 뒤숭숭한 꿈을 꾸었다. 그렇지만 잠에서 깨어나니 기력이 많이 회복된 것을 느꼈다. 시간은 밤 8시였고 선장은 내가 너무 오랫동안 밥을 굶었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저녁 식사를 대령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는 나를 부드럽게 대하면서 내가 너무 험악하게 인상을 쓰거나 횡설수설하지는 않는지 관찰했다. 선장과 나만 남게 되자 나는 나의 여행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요청했. 그는 나의 여행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내가 어떻게 하다 그 괴상한 나무 괴짝 안에 들어가 바다를 표류하게 되었는지도 설명해 주기를 원했다. 그는 낮 12시경에 만원경으로 주위를 관찰하다가 멀리 떨어진 지점에 있는 그 상자를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배에 돛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항로에서 별로 이탈하지 않는 곳이고 비축된 빵이 거의 떨어져 가서 그것도 사들일 겸 접근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자신의 판단착오를 깨달았고 보트를 바다에 띄워 그 상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게 했다. 그런데 선원들이 겁먹은 채 황급히 되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떠다니는 집을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선원들의 어리석음에 웃음을 터뜨리고 그 보트를 타고 직접
현장에 가면서 선원들에게 튼튼한 밧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날씨가 잔잔했으므로 그는 상자 주위를 노저 몇 바퀴 돌면서 상자의 장문들과 겉에 설치된 새 창살 등을 관찰했다. 이어 그는 모두 널판지로 되어 있어 빛이 통과하지 않은 상자 한쪽 면에 2개의 꺽쇠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선원들에게 그쪽으로 노를 저어서 가지고 간 밧줄을 한쪽 꺽쇠에다 고정시키고 그 괴짝을 배 쪽으로 애인하라고 지시했다. 상자가 배 바로 옆에 도착하자 그는 선원들에게 또다시 밧줄을 상자 지붕의 둥근 고리에다 고정시켜서 나의 괴짝을 도르래로 인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모든 선원이 달려들어도 그 괴짝을 1미터 이상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때 그들은 상자의 구멍 밖으로 삐쭉 나온 지팡이와 손수건을 보고서 어떤 불행한 사람이 저 괴짝 안에 갇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선장의 설명을 듣고서 나는 그들이 나를 처음 발견한 시점에 아주 커다란 새들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선장은 이런 대답을 했다. 내가 잠자는 동안 선원들과 일을 의논하던 중에 선원 하나가 북쪽으로 날아가는 독수리 3마리를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이 평소 크기보다 훨씬 큰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독수리가 아주 높이 날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으리라 추측했다. 선장은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이어 선장에게 우리가 육지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고 물었다. 선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셈법에 의하면 약 5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가 거리를 절반 정도 적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내가 거인국을 떠나 2시간도 안 돼 바다에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장은 또다시 내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에둘러 표현했고 내가 내게 별도로 마련해 놓은 선실에 가서 쉬는 게 좋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좋은 환대와 대화로 한결 정신이 맑아졌으며 내 평생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저지른 어떤 중대한 범죄의 가책을 느껴서 정신이 혼란이 온 게 아니냐고 솔직하게 물었다. 가령 어떤 군주 명령으로 괴짝에 넣어 바다에 던져지는 처벌을 받은 게 아니냐고 했다. 다른 나라에서 중범죄인을 아무 식량도 없이 물이 새는 배에 강제로 태워 바다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런 죄질이 나쁜 사람을 배에 태우게 되었다면 유감이지만 그래도 배가 다음번에 도착하는 첫 번째 항구에서 나를 안전하게 상륙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나의 상자 혹은 괴짝과 관련하여 먼저 선원들에게 그리고 그에게 해준 이야기들 때문에 그의 의심이 부쩍 커졌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 식사 중에 내가 보인 기이한 표정과 행동도 마음에 걸린다는 것이었다. 나는 선장에게 제발 참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리하여 나는 지난번 영국을 떠난 때로부터 그가 나를 처음 발견할 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소상하게 말해 주었다. 진리는 언제나 합리적인 심성에 도달하는 길을 알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학문을 알고 양식이 있는 이 정직하고 유능한 신사는 나의 솔직함과 진실을 곧 인정했다. 내가 한 이야기를 모두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나는 선장에게 상자 속에 들어있던 옷장을 내 앞에 가져오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그 옷장의 열쇠를 호주머니에 갖고 있었다. 그는 아까 선원들이 내 상자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말해 주었다. 나는 그가 보는 앞에서
옷장을 열어서 내가 기이한 방식으로 해방된 거인국에서 수집한 기이한 물품들의 컬렉션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내가 국왕의 수염 부스러기로 만든 빗이 있었고 왕비의 엄지 손톱을 깎아낸 부스러기를 빗등으로 삼아 똑같은 재료로 만든 쌍둥이 빗도 있었다. 30cm에서 45cm 정도 길이의 바늘과 핀 컬렉션도 있었다. 목공이 쓰는 목같이 생긴 4개의 벌침, 왕비가 빗어낸 머리카락 몇 개, 그리고 금반지도 있었다. 어느 날 왕비가 아주 자상한 마음을 발휘하면서 새끼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어 내 머리 위에 던졌고 그 반지는 마치 목걸이처럼 내 목에 착지했다. 나는 선장에게 내게 보여준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이 반지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선장은 단호히 거절했다. 나는 선장에게 왕비 시녀의 발가락에서 내 손으로 직접 잘라낸 티눈을 보여주었다. 그 크기는 켄트 지역에서 나는 사과만한데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나는 영국으로 돌아오자 그 속을 파내어 컵으로 만들어 은재 받침대에 꽂아 놓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시 내가 입고 있던 바지를 보여주었는데 그건 생지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감사 표시로 시종의 이빨 말고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다. 그는 아주 강한 호기심을 보이며 그 이빨을 살펴보더니 아주 마음에 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런 사소한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면서 받아들였다. 그것은 굴룸다 클러치의 남자 시종들 중 치통을 앓는 시종에게서 돌팔이 의사가 실수로 뽑은 생이빨이었다. 그런 만큼 그의 입 안에 있던 다른 건강한 치아 못지않게 단단했다. 나는 그 이빨을 잘 닦아서 내 옷장에다 보관해 두었다. 그것은 길이가 약 30cm였고 직경이 10cm였다. 선장은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해준 이야기를 듣고서 아주 흡족한 눈치였다. 그는 내가 영국으로 돌아가면 그 여행기를 종이에 적어놓아 모든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이 세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에 이미 여행기 책이 차고 넘친다고 대답했다. 아주 기발한 것이 아니면 이제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여행기들에서 저자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허영이나 관심사 또는 무지한 독자들의 오락 등을 더 신경 쓴다. 나의 이야기는 평범한 사건들 이외에 별 것이 없고 또 기이한 화초, 나무, 새, 기타 동물 등에 대한 정교한 묘사도 없다. 또 많은 여행기 작가들이 즐겨 언급하는 야민족의 미개한 관습이나 우상 숭배에 대한 것도 없다. 그렇지만 선장의 고견을 감사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그 제안을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선장은 한 가지 사항이 좀 기이하다고 말했다. 뭔가 하니 내가 너무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거인국의 왕이나 왕비가 혹시 난청이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지난 2년 넘게 그렇게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내가 선장이나 선원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런대로 알아들을 수 있지만 사실 내게는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내가 거인국에서 말하는 어조는 길거리에 있는 남자가 그의 첨탑 끝 부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말하는 것과 똑같았다. 단 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거나 그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을 때에는 예외였다. 나도 선장에게 특이한 것을 하나 목격했다고 말했다. 내가 배에 처음 올랐을 때 내 주위에 서 있던 선원들이 내가 일찍이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경멸스러운
왜소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사실 나는 거인국에 있었을 때 눈이 거대한 사물들에 적응되어 있었기에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런 상호 비교는 나 자신을 아주 한심하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다. 선장은 내가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주위의 모든 것을 경이로운 눈치로 바라보더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내가 종종 웃음을 억누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 그런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난감해 하다가 내 머리에 혼란이 왔기 때문이라고 치부했다. 나는 그런 행동을 한 게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접시의 크기가 3패스 은하 정도이고 거의 한 입도 안 되는 돼지 다리, 호두 알만한 컵을 보았을 때 나는 정말 웃음을 참기가 어려웠다. 나는 그런 식으로 나머지 집기들과 음식물을 묘사해 나갔다. 거인국에 있을 때 내가 왕비를 모시는 동안에 왕비는 내게 필요한 모든 집기를 나의 크기에 맞추어 작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온 사방에서 큰 것들만 보다 보니 나의 생각이 전부 그런 쪽으로 맞추어졌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비웃듯이 나의 왜소함을 조롱하게 되었다. 선장은 나의 조롱을 잘 이해했고 오래된 영국 속담으로 유쾌하게 응수했다. 나의 눈이 나의 배보다 더 커졌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하루 종일 굶었을 텐데 왜 식욕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 유쾌한 기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선장은 독수리의 부리에 물려있는 나의 상자를 볼 수 있고 또 그 상자가 까마득한 높이에서 바다로 추락하는 광경을 지켜볼 수 있다면 100파운드도 기꺼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아주 엄청난 광경이었을 것이고 자세히 묘사하여 후대에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 하늘을 날아가는 바의 통과 너무 비슷하여 그런 비유를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비유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들로 아버지의 마차를 잘못 물고 지구에 접근하여 큰 화재를 내어 제우스의 벼락에 맞아 죽은 인물입니다. 끝.